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송아지의 설사나 호흡기, 번식 후의 번식장애, 비육 후의 출하전 비육 말기, 식욕이 뚝 떨어지는 현상 등 한우 사육을 하시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시리즈로 우리가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개념인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기전과 이를 예방하는 데 사용하는 비타민의 중요성과 또 비타민의 한계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송아지 번식 후, 육성 비육 후의 질병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꾸어서 획기적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에 앞서서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연락을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강의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응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주사위의 개념을 아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사실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주사위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주사위를 던져보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왼손으로 던져도 보고 오른손으로 던져도 보고 횟수를 늘려서 몇 시간 계속 던져보더라도 그 결과가 6분의 1이라는 결론을 경험만으로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확률이라는 것이 무한한 횟수로 반복할 때 일어나는 것이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확률이라는 것을 학습해 타면 같은 조건을 가진 주사위의 6개의 면은 동일한 확률을 가진다는 것을 경험을 거치지 않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짧은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방법과 실험으로 만들어진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이를 한우 사육에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것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원은 이미 검증된 과학적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 중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른편 원에 겹치는 오로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식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진실도 믿지 못하는 정보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을 수 있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존의 한우 질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개념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질병을 일으키고 항생제나 소염제와 같은 약물을 통해서 이를 치료하면 동물이 회복되고, 만약 약물을 통해서 치료하지 못하면 죽거나 경제적 가치를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에 사람들이 많이 매료되는 이유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병을 병원체와 치료제의 싸움으로 인식하다 보니 오로지 어떤 진단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약을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로지 많은 축산인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많은 질병의 치료물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진단과 치료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우의 질병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질병을 이해하는 사고체계의 범위를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진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평생 한우 질병에 관한 여러 강의에서 병원체뿐 아니라 가축의 건강 상태와 환경,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원인이고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면역력과 같은 단어는 너무 추상적이고 직접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은 쉽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여름철에 번식이 잘 안 된다거나 겨울철에 송아지가 질병에 더 잘 걸린다는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새로 사고 체계를 잡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 그리고 염증 반응이라는 결과물로 이 모든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병원체와 치료는 어느 범주에 넣어야 할까요? 병원체는 일종의 스트레스이며 약물을 이를 해결하는 해결책, 그리고 질병으로 발전하는 염증 반응은 일종의 폐렴, 장염, 자궁염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실제로 병원체의 공격을 받았을 때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체가 일으키는 반응이 같기 때문입니다. 질병 중에 수송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을 차에 싣고 장거리로 이동하면 이때 차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들이 호흡기에 걸리는 병입니다. 받은 스트레스는 차에 타서 발생하는 육체적인 스트레스인데 결과물은 폐렴이라는 염증 반응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겨울철 송아지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겨울철에는 초유의 면역 글로불린만큼이나 에너지 공급과 보온 대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초유는 몸을 지키는 면역력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 부족은 배고픔이라는, 그리고 보온 대책 미흡은 추위라는 스트레스입니다. 면역력은 기본적으로 몸을 지키는 힘이지만 계속 배가 고프고 추운 상태에 노출되는 스트레스 상태라면 송아지는 결국 장염이라는 설사와 폐렴이라고 하는 호흡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과정을 세포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폐나 소화기, 자궁 등은 각기 다른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큰 덩어리일 뿐이어서 실제 세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질병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세포는 활성산소와 항산화제라는 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병원균의 침입을 받거나 구제역 백신을 맞거나 갑자기 사료를 바꾸거나 더운 날 그늘 없이 계속 방치되면 몸 안의 세포들은 활성산소라는 것들이 증가하면서 갑자기 세포가 불안정해지고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이를 억제하고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몸 안에 존재하는 항산화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다량의 항산화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비타민의 종류를 일종의 이런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타민 E가 세포막을 안정시켜서 세포가 죽는 것을 막고 비타민 C와 A도 이런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도 아주 약간이지만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들이 항산화 효과가 있을 뿐이지 이것이 확실한 항산화제는 아닙니다. 과거보다 개량을 통해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가축은 생산성이 높은 만큼 더 많은 산화 스트레스를 가지고 질병의 발생 확률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축산에서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식물 유래의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천연 항산화제는 그 자체로도 활성산소를 억누르는 기능을 하지만 한번 사용되고 활성도가 떨어진 비타민들을 재활용해서 활성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천연 항산화제가 비타민 E를 재사용해서 어떻게 세포막을 안정시키는지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보통 천연 항산화제를 사용하면 기존의 비타민의 능력을 증가시키므로 비타민의 양을 줄이고도 효과는 더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면역력이 증강되었다는 이야기는 세포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행히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파괴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세포 파괴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세포가 파괴되면 몸 안의 면역세포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염증 반응입니다. 우리가 손에 작은 상처가 났을 때 빨리 소독을 하면 괜찮지만 혹시 상처가 오염되고 성이 나면 부어오르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즉, 소독으로 병원체가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몸 안의 면역세포와 병원체들이 싸움을 벌이는데 이것이 상처 주위가 아프고 부어오르는 염증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염증 반응은 조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염증 반응으로 대변되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시기적절하게 소염제 주사만 잘 놔주면 되는 것 아니냐?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 안의 염증 반응은 우리 눈으로 관찰되는 수준의 국소적인 것이 아니라 전신으로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림의 그래프 중 녹색은 염증이 발생해서 바로 사그라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전신적으로 염증이 커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염증이 억제되는 듯 보이다가 계속 위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염제 주사로는 산불처럼 번져나가는 염증 반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염증 반응의 무서움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며칠 고생하다가 회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염증 반응이 전신으로 확대되면서 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시 한우로 돌아가서 이 염증 반응이 한우의 각 사육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의 경우에는 설사와 호흡기, 그리고 이후 급격히 질병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번식 후의 경우에는 번식 호르몬의 불균형과 자궁 내 염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비후의 경우에는 농후사료 섭취의 증가로 인한 과산증과 장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비후구 중 아직 출하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사료를 먹지 않고 갈수록 몸에 살이 빠져서 급하게 출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염증 반응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육 말기의 소들은 필연적으로 증체를 위해서 많은 농사료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몇몇 소들은 갑자기 사료를 안 먹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보통 과산증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반추위 내의 과산증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내용은 pH가 낮아진 사료 섭취물들이 그대로 장으로 이동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입니다. 실제로 장은 반추위보다 구조적으로 장벽이 취약해서 산성의 음식물들이 넘어오면 장벽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장벽에 손상이 일어나면 면역세포들이 출동을 하는데 특히 장에서 이런 염증 반응이 강한 이유는 몸에 있는 염증을 막는 면역세포 중 70%가 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왜 식욕이 뚝 떨어지고 살이 빠지게 될까요? 이 그림은 앞으로도 질병과 염증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림인데요. 주요한 내용만 보면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이것은 뇌에 신호를 보내서 왼쪽 상단에 있는 식욕을 억제시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아래 하단 두 개, 근손실과 지방손실입니다. 염증이 시작되면 몸 안의 호르몬이 바로 근육과 지방을 녹이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비육 말기에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바로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살이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축주는 겁이 나서 바로 출하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렸고 차차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기준으로 송아지, 번식 후 육성 비육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고 질병을 예방해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증상에 따른 예방 방법을 바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이론적 지식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주가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면 항상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육 단계별로 모든 이론적 내용을 전달한 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방법과 이유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고정 댓글에 달린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